망국의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 전 참판 홍만식이 조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자살하였다. 이때 홍만식은 여주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그는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협박에 못 이겨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정갈이 왔다. 홍만식은 조금도 안색을 변치 않고 두던 바둑을 다 끝내고는 손에게 나는 볼 일이 있으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는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집 뒤에 있는 아버지의 묘에 가서 하직을 고하고 사당에도 참배했다. 약을 타서 막 마시려고 하는데 아들 홍표가 들어와 울면서 약사발을 엎질러 버렸다. 홍만식은 아들을 나무랐다. 내 도리로 보아서는 그래야겠지만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보년에 우리 집안이 죄에서 벗어난 것부터 나라가 망할 징조였다. 나라의 기강이 그랬으니 어찌 오늘날에 이런 변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거든 흰 관에 넣어 벼슬을 적지 말고 그냥 처사라고써 선산에 묻지 말고 다른 곳에 묻거라. 너 역시 평생 벼슬하지 말고 내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말렸다. 지금이라도 황제께 상소를 올리시면 혹 잘못을 깨달으실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살하시더라도 늦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말에 홍만식은 탄식하였다. 세상 일이 이쯤 되었으니 충성스러운 말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는 약을 마셨다. 홍만식은 홍순목의 아들이었는데 백부 홍순경에게 양자로 갔다. 그래서 홍영식과는 사촌 형제가 되었다. 그러나 홍영식이 개화를 꾀하다 죽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10년 동안 베옷을 입고 거적자리에서 자며 죄인으로 자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자결을 감행하니 사람들이 더욱 어질게 여겨 슬퍼하였다. 특진관 조병세가 양근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왔다. 그는 각국 공사관에 글을 보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조정을 협박하여 조약을 체결한 일을 폭로했다. 그가 보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며 일본은 마간 조약이나 러시아와 싸움을 할 때 한 선전포고 및 한일 의정서에서 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세계 각국에 성명한 건 역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며 귀하들 역시 아는 바입니다. 이제 일본 대사와 공사가 조약문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 조약 체결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일본 통감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며 속국이 되면 이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윤호하지 않았으며 참정 대신 역시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는 협박을 하고 마침내는 군사를 데리고 와 궁궐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부를 결정했는데 처음부터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며 강제로 외부의 인장을 빼앗아다가 찍은 다음 그걸로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천하의 형세로 보면 약소국가가 열강들 사이에서 독립을 보존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웃나라의 의리이며 의지할 것은 만국의 공법입니다. 공법을 보건대 제405장에 조약은 반드시 그 나라 황제의 윤호가 있어야 한다 하였고 제409장에는 조약을 맺는 자가 핍박을 당한 상태에서 맺은 조약은 무효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은 위로는 황제의 윤호가 있어야 하고 아래로는 여러 대신들이 의논하여 양쪽이 합의한 후에 맺어야만 조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협 아래에서 맺어진 조약은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들의 강함을 믿고 마음대로 하니 이건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국교를 맺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외교권을 빼앗으니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도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제 본인 조병세는 이 나라의 원래 대신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오니 귀하께서는 각 공사 간에 조회하여 즉시 함께 모여 담판하시어 위협 아래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지 않아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귀하의 은혜를 입을 것이며 온 세계가 그 의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조병세는 또 일본 공사 인곤조에게 글을 보내 조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백간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박제순 등 오적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이런 비답을 내렸다. 높고 낮은 신하들의 상소가 날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공분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경들은 그렇게 알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때 각국 공사들은 우리나라의 일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 일본으로부터 후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중립을 지키면서 방관하였다. 오족을 죽이는 일은 하려면 할 수 있었으나 역시 일본이 두려워 어쩌지 못했다. 그래서 상소문이 빗발치듯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못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번 일을 위해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와 정부 관리들에게 두루 뇌물을 써 조약이 맺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염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 돈으로 넓은 집과 전답을 사서 그곳에가 편히 살았으니 곤중현이 그런 사람이다. 이근택, 박재순 등도 그 돈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이 체결되자 바로 귀국하였다. 이때 일본 공사관에는 조약 체결을 축하하는 전보가 빗발치듯 하였고 일진회원 역시 술잔을 기울여 서로 축하하며 의기양양했다. 11월 1일 일본인들이 조병세를 잡아 가두었다. 조병세는 두 번째 상소문을 올리고 대한문 밖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황제의 윤호가 있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일본이 군사를 보내 잡아다가 정동 헌병대에 가두어 버렸다. 조병세가 잡혀가자 이번에는 시종 무관장 민영환이 대신 백간을 거느리고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다. 초 4일 민영환이 자살하였다. 민영환이 상소문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자 이지용과 이근택이 황제께 상소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인 저 민영환을 죽이지 않으면 일본 군사가 다시 궁궐을 침입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민영환을 향해 호통을 쳤다. 너희들이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 이는 역적이다. 그리고는 순검을 불러 민영환을 묻게 하였다. 순검들은 서로 돌아다보면서 얼른 나서지 않았다. 아무리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저분들은 모두 충신이 아닌가. 우리가 어찌 그런 분을 묻겠는가. 이지용 등은 황제의 명이라 속여 민영환을 처벌하려 했다. 이날이 2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민영환은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 옛날 자기 집 하인이던 이완식의 집으로 향했다.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잔 민영환은 이튿날 집으로 가 어머니를 뵈었다. 그날따라 민영환은 어머니의 뺨에 얼굴을 비비고 쓰다듬는 등 어린아이 행세를 하였다. 아니, 내가 마음이 약해졌느냐. 어서 나가 자거라. 어머니의 방에서 나온 민영환은 아내의 방으로 갔다. 부인은 그때 어린애를 갖고 있었다. 부부는 불을 밝히고 마주 앉았다. 새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영환은 웃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관상쟁이가 나더러 아들 5을 두겠다고 했지 않소. 그런데 이제 부인은 그 숫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구려. 부인 박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빙긋이 웃었다. 부인의 방을 나온 민영환은 뜰을 내려서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이완식의 집으로 갔다. 그 집에 도착한 민영환은 시중 드는 사람을 모두 내보냈다.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난 민영환은 변소에 가는 척하다가 주인을 불렀다. 이완식이 달려오자 민영환은 더운 물을 좀 가져오게. 손을 좀 씻어야겠네.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손을 씻고 민영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가던 이완식은 방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를 들었다. 나 같은 큰 죄인이 죽지 않고 무엇하랴. 깜짝 놀란 이완식이 방문을 밀치고 급히 들어가 보니 민영아는 서늘이 낭자한 채 벽에 기대고 쓰러져 있는데 숨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 벽에도 군데군데 핏자국이 나 있었다. 차고 있던 칼이 짧아 한 번에 죽지 못하고 여러 차례 찌르느라 자루에 묻은 피가 미끄러워 벽에다 손을 닦았던 것이다. 이완식이 소리쳐 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온 온 식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이웃으로 다시 이웃으로 전해져 얼마 후에는 온 장안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날 밤 서쪽 하늘에는 큰 별 하나가 떨어졌다. 또 까치 수백 마리가 그 집에 몰려들어 슬프게 울어댔다. 민영안이 자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각국 공사들이 모두 할 말을 잃고 조문하고 일본인들 역시 놀라 슬퍼하였다. 성 안에 사는 동서양 상인들은 행여 남보다 뒤질세라 달려와 곡을 하고 민영안이 죽을 때 흘린 피가 묻은 비단을 나눠 가지면서 이것이 충신의 피다 하였다. 임금이 크게 놀라 비서승 조남승을 시켜 위문하였다. 그리고 민영안의 어머니 서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 못난 아들이 위태로운 국가를 바로잡지 못했으니 한 번 죽는 것으로 어찌 그 죄를 씻겠습니까? 오나옵건대 폐하께서는 나라를 부흥시킬 것을 도모하여 위로는 종묘사직을 편안케 하고 아래로는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소서. 조남승이 조문을 마치고 궁궐로 들어가려 하자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영친왕 은이 가벼운 병을 앓아 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갓집에서 온 사람이라 하여 그런 것이다. 민영안의 자는 문약, 호는 재정이다. 민겸호의 아들이었으나 백부인 민태호에게 양자로 갔다. 민영안이 태어날 때 어머니 서씨는 굿을 3개를 얻는 꿈을 꾸었다. 또 공복을 입은 여러 대간들이 사랑채 밖에 나오자 아버지 민겸호가 나가서 절을 하는 꿈도 꾸었다. 이때 민영안은 45세였다. 그는 키가 크고 수척하고 얼굴이 희었으며 수염이 없고 턱에 검은 사마귀 몇 개가 나 있었으며 두 눈에서 빛이 났다. 그는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반생 동안 벼슬을 했는데 말씨나 풍채가 남다른 점은 없었지만 자기 수양을 쌓은 것이 다른 민씨들과 달랐다.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천하의 대세를 잘 알아 나란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항상 통탄하였다. 매양 임금 앞에 나가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간했으며 물러나오면 단정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전혀 세상 이욕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전에 그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다 마침내 자결하여 큰 절개를 세웠으니 이는 옛날 열사들의 풍도 그대로였다. 죽은 후 주머니에서 유서 2통이 나왔다. 하나는 국민에게 고하는 글이요, 하나는 각국 공사들에게 알리는 글이었다. 국민에게 고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나라와 국민이 이처럼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우리 국민은 장차 생존 경쟁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대저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사는 법입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저 민영안은 한갓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를 갚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과합니다. 이 영안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여러분과 황천에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1000만 번 더 분발하여 지기를 더욱 굳히고 학문에 더욱 힘써 마음을 합하고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자주 독립을 회복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저는 지하에서 웃겠습니다. 아, 조금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결별을 고합니다. 또 각국 공사들에게 알리는 글은 다음과 같다.
민영환이 나라를 잘못 도와 나라의 형세와 국민의 생계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려 합니다. 죽는 사람은 그렇거니와 이제 우리 2천만 동포는 장차 생존 경쟁에서 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사께서는 어찌 일본의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공사 여러분께서는 공의를 중요시하여 귀국 정부와 국민에게 보고하여 우리 국민의 자유 독립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승에서 웃음을 머금고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대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 혈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영환이 죽은 후 그가 죽을 때 사용한 칼과 피 묻은 옷을 함께 영의가 있는 뒷마리에 두었었다. 그런데 부인 박씨가 그 옷을 햇볕에 쬐려고 꺼내다 보니 바지에 죽순이나 자라고 있었다. 죽순은 네 무더기에 모두 9개인데 마치 벼이삭처럼 가늘고 뿌리는 실처럼 생겼었다. 그 뿌리는 마루에 있는 기름종이 틈에 박혀 겨우 대의 형상을 이루었으나 약해서 지탱할 것 같지 않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도성 안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달 동안이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서양 장사꾼들도 몰려와 초상 때처럼 통곡을 했다. 또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파는 사람이 생기고 청나라 사람은 시를 지어 불러 그걸 모아 책을 만들기도 했다. 특진관 조병세가 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일본인들은 조병세를 가두었다가 하룻밤을 재우고 석방하였다. 민영환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병세는 나도 죽어야 옳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말렸다. 한갓 죽는 것은 무익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후에 죽으면 무슨 면목으로 민영환을 만나겠소. 그런 다음 소매 속에서 아편을 꺼내 씹었다. 이용직은 조병세의 사위인데 이때 옆에 있다가 집으로 싣고 갔으나 얼마 후 절명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의사를 보내 조사하려 했다. 그러자 이용직이 호통을 쳤다. 우리 대안의 대신이 나라를 위해 죽었거늘 내 놈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어찌하여 내 놈들은 죽은 후에까지 모욕할 셈이냐. 하니 그들은 놀라 도망하고 말았다. 조병세 역시 죽으면서 상소문을 남겼으며 또 각국 공사관에 보낼 글이 있었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이 조병세는 지난번 일본 사신이 협박하여 조약을 맺은 사실을 각 공사들께 알렸으나 끝내 만나 변명하지 못하고 울분이 치밀어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께서는 우호를 생각하시어 약소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함께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독립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죽더라도 결초보훈하겠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없어 더 못 쓰겠습니다. 또 국민에게 고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조병세는 죽음에 임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강한 이웃이 조약을 억지로 맺고 적신들이 나라를 팔아 500년 이어온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국민이 장차 노예가 되게 되었으니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낫지 오늘날 같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충신들이 붕괴해야 할 때입니다. 조병세는 너무나 복받쳐 힘을 헤아리지 않고 상소를 올려 아뢰었으며 거적을 깔고 대골문 밖에서 기다리며 꺼져가는 국권을 만회하고 위태로운 국민을 구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대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분들에게 사과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서도 한이 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황제의 근심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동포들은 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각기 더욱 충의를 분발하여 나라를 도와 우리의 독립기초를 굳건히 하여 오늘날의 부끄러움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지하에서도 기뻐 날뛰겠습니다. 각자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조병세가 재상이 되던 날이었다. 임금은 그가 나가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병세는 자기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후 조병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곧은말로 과감히 건의했다.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가 임금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100년 이래로 재상들이 낮은 벼슬에 있을 때에는 모두 쟁쟁한 이름을 남겼으나 일단 재상이 되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조병세만은 그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6일 평양에서 징발되어 온 부대의 상등벽인 김봉학이 칼로 자결했다. 김봉학은 협박에 의해 조약이 체결된 이후 울분을 참지 못해 죽으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민영환과 조병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비분을 참지 못하고 술로 나날을 보내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이날 병영에 들어가 통곡하면서 여러 장교들과 병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가 군인이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 한 번 못했으니 이는 나라의 월급만 축내는 것이요. 왜 각자 외적 한 놈이라도 죽이지 못한단 말이오. 또 개동에 사는 인력거꾼이 자살하였다. 그 사람은 옛날 민영안의 행랑채에서 살다가 개동으로 이사를 가 남의 인력거를 끌었다. 이때 그는 민영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다. 그러다가 인력거를 주인 집에 돌려주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찾아보았더니 경운궁 뒤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는데 시체는 이미 꽁꽁 얼어 있었다. 일본인이 특진관 박기양을 가두었다. 박기양은 이근명에게 여러 차례 조정에 나가 조약을 철회하라는 주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일본인은 박기양을 협박했다. 조정에 나가 주청하려면 내가 직접 할 것이지 왜 이근명을 종용하느냐. 그러자 박기양은 분연히 말했다. 우리나라 법은 대신이 아니면 조정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주청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7,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박기양이 죽을까 두려워 의원을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오랜 후에 석방하였다. 박기양은 수원 농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뒤에 변절의 남작 중추원 참의가 되었다. 전 첨사 이상설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죽으려고 했으나 죽지 못했다. 그러자 종로에 나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통곡을 하고 역대 국가가 망하는 이유와 나라가 망하면 신하된 자는 죽어야 하는 의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땅으로 떨어져 돌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용수듬쳐 기절하였다. 집으로 옮겨 한 달 만에야 소생했다. 전 찬정 대신 최익현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은 어느 시대나 있지만 이번에 저들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한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들과 같은 자가 어찌 또 있겠습니까? 일본 사신이 조약문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온 나라에 알려 죽음으로써 저지해야 한다는 의리를 밝히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회의를 열었으니 그때 벌써 나라를 팔아먹을 조짐이 10중 7팔은 성립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신 폐하는 비록 저들에게 협박을 당하셨다고는 하지만 위험을 떨치지 못하셨고 참정 대신 및 여러 대신도 옛날 김상언이 병자호란 때 화의 문서를 찢은 것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11월 21일 민영환을 용인에 장사 지냈다. 황제가 친히 뜰을 내려와 멀리서 상여를 바라보며 경의를 표하고 각국 공사와 영사들이 모두와 제사를 올리면서 관을 어루만지며 슬피 통곡했다. 위로는 벼슬아치와 아래로는 시골의 하인, 부녀, 걸식하는 아이, 승려들이 모두 거리로 몰려들어 통곡하니 온 들판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전동에서 한강까지는 마치 첩첩이 진을 친 것 같아 근래에 없던 성대한 장례식이었다. 시골 무사 한 사람이 장례식 때 민영이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까? 어떤 민씨는 죽어야 하고 어떤 민씨는 죽지 않아도 됩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죽어서 속죄할 생각은 않고 충정공의 상여를 따라왔으니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발끝에 죽습니다. 민영이는 아무 말 못하고 자리를 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12월 30일 전 대사원 송병선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송병선은 시골에서 자라 지위가 재상에까지 이르렀으나 나라에 병고가 있어도 묵묵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송병선은 2번이나 상소를 올려 그 일을 논박하니 황제는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그를 불렀다. 송병선은 서울로 가 황제 뵙기를 청했으나 황제는 즉시 만나주지 않았다. 며칠을 대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경무사 윤철규가 와 황제의 뜻이라면서 가마를 타라고 하였다. 송병선은 사양했다. 황제가 계신 곳이 가까운데 내가 어찌 가마를 타겠소. 윤철규는 거짓말로 황제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억지로 태워 남대문 밖으로 갔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나와 강제로 기차를 태워 얼마 후 공주에서 내렸다. 어쩔 수 없음을 안 송병선은 집으로 돌아와 상소문과 국민, 자제, 문생들에게 남기는 글을 썼다. 그리고는 모시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소매 속에서 아편을 꺼내 타 마셨다. 곁에서 모시는 자들이 말리자 송병선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러지만 그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편을 먹고 자리에 들어 누웠으나 한식경이 되어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송병선은 벌떡 일어나더니 아편을 먹으면 잠이 들면서 곧 죽는다고 하던데 나는 어찌 죽지 않느냐. 이는 약이 모자란 것이다. 죽지 않으면 어찌 낭패가 아니겠느냐. 하고는 다시 더 가져오게 해서 마시고 벽을 향해 누웠다. 반나절 동안 수족을 떨다가 서서히 숨이 끊어졌다. 그의 유서는 다음과 같다. 장차 죽을 송병선은 죽음에 임하여 삼가 북쪽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올려 성상께 작별을 고합니다. 신이 역적을 베고 조약을 폐기하는 일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리고는 공손히 성상에 처분 있기를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뵙기를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옥체 미령하시다 하여 대골문 앞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무사 윤철규가 신을 찾아와 대궐안까지 들어가려면 피곤할 터이니 가마에 타라고 하면서 가마에 태우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성문 밖까지 와버렸습니다. 순건과 순사들이 또 성상의 명이라면서 갖가지 모욕을 주면서 협박하여 기차에 싣고 대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신을 고향으로 쫓은 것입니다. 그때 신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었으니 신이 욕을 먹는 것은 괜찮다 치더라도 조종에 욕을 끼친 것은 어찌하겠으며 사림에 욕을 끼친 것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적을 죽이지 않고 조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500년 이어내려온 나라는 망하고 말며 삼천리 강토는 없어지게 되며 수천만 국민은 오늘에 이르러 멸망하게 되고 4천만 지켜온 우리 도의 맥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신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죽어서 우리 열성조의 선현들을 지하에서 모셔 큰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이런 심정을 보살피고 불쌍히 여겨 나라를 위해 죽는 정의를 내리시고 빨리 여러 반역자들을 죽여 왕법을 보이시며 빨리 조약을 철폐하여 국권을 회복하시며 관리를 가려 뽑아 우리 국민을 보호하신다면 우리나라가 무궁히 이어질 것이며 끊어져가는 도의 맥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은 죽는 날이 바로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신이 희미해지고 기운이 다하여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죽으면서 아래입니다. 이때 최익현은 강직한 것으로, 곽종석은 경악으로, 전우는 학행으로 임망을 받았으나 모두 문벌이 한미했다. 그러나 송병선은 대대로 벼슬한 좋은 집안이었으며 지위 역시 높았는데 평소 훌륭한 논의가 없어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자결하자 여론이 크게 일어나 완벽무결한 사람으로 받들었다. 송병선은 이용원의 매부였는데 이용원은 평소 송병선을 경멸했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송병선이 죽은 것은 참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좋은 방법이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송병선의 자아는 화옥, 호는 연재인데 이때 70세였다. 그는 시호를 받지 말고 나라에서 지내주는 장례를 거절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송병선의 부인 한씨는 두 번째 부인이었다. 송병선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간 뒤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동생 송병순이 크게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한씨 부인이 말했다. 대감께서는 살아서 돌아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벼슬한 집안인데 어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래도 아주버님께서는 살아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을 들은 송병수는 나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집에서 형수님을 30년이나 모셨지만 그처럼 늠름한 분인 줄은 몰랐다 하였다. 송병선의 집에 공림이란 여종이 있었는데 송병선은 불쌍히 여겨 늘 감싸주었다. 그러자 그 여종은 항상 저는 대감님께서 세상을 뜨시면 함께 죽겠습니다 하였다. 집안 사람들은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한다고 꾸짖었다. 장례를 치르고 그 여종은 남편과 함께 잤다. 그런데 밤중에 남편은 피비린내가 나서 잠을 깨보니 아내가 피투성이로 죽어 있었다. 부엌칼로 목을 찔렀는데 칼이 이가 빠져 마치 톱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종 공림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으며 송병선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한다. 송병선이 서울에서 축출당할 때였다. 일본인들이 따라간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협박했다. 너희들이 선생을 종용해서 상소를 하게 해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다. 오늘은 우선 보내주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자 따라갔던 10여 명의 제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으니 일본 사람들조차 비웃었다. 송병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최익현은 죽는 것이야 잘한 일이지만 모두 죽으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래서 더욱 분발해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기산도가 이태근을 죽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기산도는 기우만의 조카인데 젊어서 머리를 깎고 사관생도가 되어 이근택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이때 조약에 서명한 것을 분하게 여긴 기산도는 칼을 감추고 이근택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근택이 이를 먼저 수상하게 여겨 신문을 했다. 기산도는 이근택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 오적을 죽이려는 사람이 어찌 나 한 사람뿐이겠느냐.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내 놈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다. 성패는 하늘에 달렸으니 무엇을 묻느냐. 어서 죽여라. 병오년, 고종 43년, 구국의 횃불을 들다. 1월, 윤철규를 충북 관찰사로 삼았다. 윤철규가 송병선을 협박하여 축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김하용이 상소하여 그의 죄를 성토했다. 윤철규 역시 상소하여 추잡한 소리를 늘어놓으니 여론이 더욱 격분하였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밖으로 내보내 피하게 한 것이다. 이근택이 첩의 집에서 자다가 자객에게 10여 군데를 찔렸으나 죽지 않았다. 대청마루에 가발 수염이 있었기 때문에 가발 점포의 주인을 구속하여 판곳을 물었다.
가발수염을 사간 사람은 이근철이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근철은 자신이 찌른 게 아니라고 했다. 이근택은 수개월 동안 입원 끝에 치료되었는데 이때부터 오적이 크게 놀라 외병들이 그들 집을 경비하면서 출입자를 엄히 경계했다. 이근택이 살아나자 사람들은 그 자객을 미련하다고 서운해했다. 4월, 전 참판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켜 홍주로 들어갔다. 민종식은 판서 민영상의 아들인데 나라의 변란을 가슴 아프게 여겨 자기 재산을 내어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들였다. 그러자 호서지방의 선비와 백성들이 날로 몰려들었다. 먼저 남포, 보령 등의 고을을 습격하여 그곳의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순차라는 외인을 잡아 죽이고 20일에 홍주로 진격해 들어간 것이다. 앞서 외인들은 홍주가 요새라 하여 포병 약간명을 두고 대포 10여 문을 묻어두었는데 모두 민종식의 차지가 되었다. 민종식은 군사를 나누어 성문을 굳게 지키니 그 세력이 매우 성대했다. 윤 4월, 홍주의 의병이 크게 패하고 민종식은 달아났다. 외인들은 민종식의 의병이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계 중대와 우리 군사 150명을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외병은 도착하자마자 홍주를 포위했다. 민종식은 대포를 쏘아 외병 50여 명을 죽이니 외병은 군사를 거두어 후퇴했다. 민종식은 군사를 나누어 성을 지키기로 했는데 아전 한 사람이 남문을 막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다. 처음 홍주에 입성한 것은 선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전이 성문을 맡아 지킨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 관리는 이에 앙심을 품고 9일 밤 몰래 동문을 열고 외병을 들여보냈다. 이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의병의 대오가 갑자기 닥친 외병으로 인해 어지러워져 대항할 수가 없어 사방으로 도망했는데 죽은 자가 60여 명이나 되고 사로잡힌 자가 100명이나 되었다. 민종식은 정예 군사를 뽑아 포위망을 뚫고 도망했다. 이 싸움으로 홍주 십리 내의 보리밭이 모두 짓밟혔다. 전 판서 최익현이 호남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은 작년 겨울 상소한 이래 정산으로 돌아가 의병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안 외인들은 군사를 보내 파수를 보았다. 최익현은 병이 위독하다고 속여 안방에 누워있다가 외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벗고 입고 빠져나왔다. 이때 임병찬이 태인에 있었는데 최익현은 그와 만났다. 임병찬은 군의 관리였는데 병술련에 돈을 내고 나간 군수가 되었다. 그러다가 벼슬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초가를 짓고 살았다. 임병찬은 최익현의 충의에 감동되어 평소 자주 찾아다녔다. 그는 나라가 망하려는 것을 보고는 재산을 털어 친구를 사귀는 한편 무기를 사 비축하면서 수년을 기다렸다. 그러던 터에 홍주의 의병이 크게 패하자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고 오직 호남 지방만 아직 괜찮았다. 또 호남 지방은 최익현의 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임병찬은 최익현에게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니 그 말을 따른 것이다. 최익현은 이달 13일 무성소원에서 의병의 맹세를 받았다. 모인 의병은 80명이었다. 하루 전에는 임금에게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상소를 하였다. 또 일본의 죄상을 적어 일본 정부에 글을 보냈다. 20일 순창에 있던 최익현의 의병이 패하고 최익현은 서울로 잡혀왔다. 최익현은 전주를 점거하려고 했으나 중가부적이어서 정읍태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행군하면서 의병을 모으는 한편 두 고을에 무기를 거두고 세금을 걷어놓은 돈으로 경비를 썼다. 길을 돌아 곡성을 거쳐 순창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군수 이건용이 일본군과 내통하는 정보를 듣고 이건용을 죽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9일
순창의 군 청사에서 자는데 황혼 무렵 전주 남원 지방의 군사들이 삼면으로 포위해와 탄환이 빗발치듯 하였다. 그러자 휘하의 의병이 삽시간에 다 흩어지고 서기 정시에는 탄환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오직 임병찬, 조영선 등 12명만이 최익형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이 무렵은 몹시 가물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면서 세찬비가 쏟아져 양쪽 모두 군사를 거두었다. 21일 전주의 관군이 최익형과 12명의 제자들을 붙잡아 소울로 데려가 사령부에 가두었다. 최익현은 평소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으며 충의가 당대 제일이었다. 그러나 군사일은 잘 몰랐고 또 나이가 많아 좋은 계책을 내지 못했었다. 수백 명의 의병은 기율이 없었으며 종군한 유생들은 큰 갓을 쓰고 소매 넓은 옷을 입어 마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차림이었다. 그들은 총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거리의 한량들을 고용해 겨우 대우를 채워 보는 사람들이 패할 것을 미리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패한 것을 안 백성들은 물론 거리의 술집 여자나 거린들과 백정 무당들까지 모두 통곡하면서 최익현이 걸어가는 쪽을 향해 절을 했다. 그들은 하느님을 부르면서 연달아 우리 최충신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이때 서울에서 전북 전남의 군사를 지휘해서 순창을 포위했었다. 이도재는 광주의 관군에게 명령하기를 순창 경계를 포위하는 데서 그쳐야지 의병과 싸우는 자는 이기더라도 목을 베겠다 하였기 때문에 광주 군사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남원 관군을 출발시킬 때에도 늙은 관리 양한규 등이 의병과 접전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원 군사들도 의병에게 공포만 쏘았을 뿐이었다. 오직 전주의 강군만이 있는 힘을 다해 총을 쏘아 정시애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이다.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때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합하자고 권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임금과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고 반대했으며 어떤 사람은 최익현의 휘하가 되는 것을 꺼려서 반대했다. 최익현이 패한 후부터 호남 지방에서는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창평사는 고강수는 최익현이 순창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칼을 들고 달려갔으나 그때는 이미 패한 뒤여서 통곡하며 돌아갔다. 또 거창사는 이완발은 막 순창으로 떠나려다 최익현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중도에서 최익현을 뵈려다 외인 호송자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되었으나 이완발은 서울까지 최익현 일행을 따라갔다. 이때 이건석 등 많은 사람이 의병으로 사령부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아내와 첩들이 사령부에 와 서로 도와가면서 사이좋게 음식과 옷을 구해 남편을 시중들었다. 그러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희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그 부인들은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남편이 장하게 의병활동을 하다 갇혔는데 무슨 더러운 말이냐 하니 사람들이 의롭게 여겼다. 6월 이민에 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수년 동안 날마다 그들의 국민을 우리나라에 옮겨 살게 하여 그 숫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우리 국민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 나라에 보내 섞여 살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협박하여 이민 규정을 반포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민을 가려는 자는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허락하였다. 이민을 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소개료를 내고 증명서를 받는데 위반한 자는 처벌했다. 외인들의 뜻은 우리나라 사람 하나하나에 오고 가는 것을 다 간섭하고자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이주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일본이 우리나라 인종을 바꾸려고 그들을 실어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린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인심이 흉흉해졌다. 7월 8일
일본이 최익현을 대마도로 보내 감금시켰다. 최익현은 앞서 임병찬 등과 함께 사령부에 갇혀 있은 지 2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조금도 굽히지 않자 일본은 죄의 등급을 정해 김기술 이하 9명은 매 100대를 때려 석방하고 고석진 등은 4개월형에 처하고 최익현, 임병찬은 대마도로 압송했다. 최익현이 대마도로 압송되자 제자들과 자제 그리고 벼슬아치, 선비들 30여 명이 나와 통곡하며 슬퍼했다. 그러자 최익현은 웃으면서 여러분은 이처럼 서러워할 것이 없네. 그렇게 하면 죽지 못한 이 사람이 더욱 부끄럽네. 하면서 태연히 수레에 올라 떠났다. 최익현의 아들 최용조와 임병찬의 아들 이뭉철은 부산항까지 뒤쫓아갔으나 외인들이 칼을 휘두르며 내쫓았다. 최용조 등은 할 수 없이 울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서 민종식이 홍주에서 패했을 때 그에 휘하였던 이식, 유중군 등 9명이 잡혀갔었는데 그들 역시 대마도에 갇혀 있었다. 옥을 지키는 외병이 어찌나 가혹하게 굴던지 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했었다. 그러다 최익현이 대마도 감옥에 이르자 그들은 매우 존경하면서 감금하는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이식 등도 그 혜택을 입었다. 8월 서상규 등이 오적을 죽이려고 했다. 서상규와 구우영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인데 오적을 죽이려고 독약을 사서 우선 시험 삼아 이근택부터 해치우려고 했다. 그러나 혹 잘못될까 염려한 나머지 북한산에 들어가 약을 시험해 보려다 발각되었다. 또 안동에 사는 박양래는 의원 노릇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두루 떠돌아다니다 용천 전도건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박양래는 거기서 홍주에서 의병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려고 하던 터에 의병이 패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전도건과 함께 의주에 사는 진사 홍재기 등과 강계에서 의병을 모집했으나 응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는 사이 외인에게 발각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근택은 오적 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하고 사나웠다. 그는 장곡촌 호도와 의형제를 맺고 이토히로 부미의 의아들이라 하였다. 머리를 빗어넘기고 양복을 입었으며 일본 신발을 신고 일본 차를 타고는 외병의 호의를 받으며 출입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그런 이근택을 보고는 나는 외놈인 줄 알았더니 이근택 내놈이로구나. 오적의 우두머리란 자의 부귀영화가 고작 그따위냐. 그러자 이근택은 크게 화가 나서 잡아다가 경찰서로 넘겨 죽을 정도로 고문을 했다. 밤이 깊어 그 사람은 술이 깼다. 그놈이 기어이 나를 죽이고 말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놈에게 명백하게 욕을 해주었으니 죽어도 오히려 통쾌하다. 그러나 그런 더러운 놈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옷을 찢어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다. 9월 관서지방 사람들이 소울에다 서우학회를 세우고 이어 관북지방 사람들은 한북흥학회를 세웠다. 그러자 기호지방, 호남, 영남지방과 관동지방까지 차례로 서울에다 학회를 세우고 각 지방에다 지부를 설치했다. 이때 학교와 사회단체가 나라에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는 관서지방이 더욱 성했다. 그래서 영촌군에는 20여 개나 세워졌다. 관립학교와 공립학교는 모두 일본의 제재를 받아 자유활동을 할 수 없었고 오직 사립학교는 다소 구애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재정이 어려워 금방 설립했다가 금방 없어지는 예가 허다했다. 사회단체는 문학, 종교, 공예, 미술 등 수백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거짓말을 쓰고 오직 이익과 명예만 따랐지 진심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는 자는 없었다. 그 결과 단체란 놀면서 한담이나 나누는 데 불과했다. 또 경상이란 것도 서로 이익만 다투어 장기 계획이 없었다. 이익이 될 만한 근본은 모두 일본이 독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은 하찮은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개화 10여 년 동안의 효과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황했으나 사람의 견문이 약간 변하고 사상이 새로워져 이따금 학교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보년 이전보다 향상되었다. 전주사 백낙구가 일본인에게 잡혀 광주 감옥에 갇혔다. 백낙구는 전주 사람인데 가보년에 촛도관이 되어 남쪽의 동학군을 토벌했다. 그 후 청나라에 가 살다가 눈에 병이 나서 광양 산속에 살았다. 이때에 이르러 의병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여 동지 10여 명을 얻어 산중 사람들 수백 명을 모아 20일 밤에 순천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도에 약속이 잘못되어 날이 밝도록 의병이 도착하지 않아 사방으로 흩어지다가 구례군수 송대진에게 붙잡혀 따르는 사람 7명과 함께 순천의 외인 순경에게 넘겨졌다. 그들은 순천에서 다시 광주로 이송되었다. 처음 기우만은 백낙구와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약속했었다. 백낙구가 붙잡혀 기우만을 끌어대니 기우만은 그런 모의를 한 일이 없다며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백낙구는 그런 기우만을 꾸짖고 진술서를 썼다. 아, 오늘의 우리 대한은 누구의 나라인가? 을미사변의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군사를 이끌고 대고를 침범하니 세계 만국이 놀라고 팔도 국민이 통곡했다. 그 후 10년 동안 위에서는 복수할 계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아래에서도 치욕을 씻을 의논을 하지 않는데 그러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더욱 모욕을 가하고 위아래를 협박하여 자칭 통감이 되었는데 과연 누구를 통솔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인가? 500년 내려온 나라, 삼천리 강토, 2천만 국민을 모두 이웃나라 역저 이토 히로부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도 몸을 움츠리고 입을 다문 채 그 울분을 송토하지 말고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래서 나 백낙구는 능력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인을 내쫓고 이토 히로부미의 목을 베려하였다. 그리고 최익현 등 여러분을 송환하려 했는데 시운이 나빠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싸움의 진장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백낙구는 두 눈이 다 멀어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가마를 타고 외인을 쫓았으며 피해 달아날 때 역시 가마를 타고 도망했다. 그는 3번째 사로잡혀 마침내 총살되었다. 영국 사람 베델이 서울에 신문사를 세우고 신문 이름을 매일신보라 하였다. 그는 박은식을 주필로 초빙했다. 박은식은 황해도 사람으로 평소 학문을 좋아했으며 또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의 논설은 깊이가 있어 장지영과 겨루었다. 이때 영국이 비록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일본의 심한 횡포를 보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베델은 자기 나라 정부에 의지하고 신문을 발행해 외인을 욕하는 글을 실었다. 박은식도 논술을 통해 평소 품고 있던 분통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였다. 외인들은 이를 꺼려 처음에는 우편국에 명하여 서울 밖에는 신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더니 얼마 후에는 박은식을 사령부에 가둬버렸다. 베델이 크게 화가 나 사령부로 가 호통을 쳤다. 세계 문명국 중에 신문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박은식을 가둔 것은 바로 나를 가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신문사를 철폐하겠다. 그러나 나는 우리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고 30만 원을 얻어 이 신문사를 설치하고 30년 동안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나를 철수시키려거든 30만 원과 거기에 대한 30년 이자를 배상하라. 베델의 호통에 외인들은 겸손한 말로 사과하였다. 베델은 다시 말했다. 우리 신문사는 매일 2,000원씩 수입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2일 동안 신문을 정간시켰으니 그 4,000원은 누가 배상하겠느냐.
외인들은 선선히 4,000원을 내놓았다. 베델은 신문사로 돌아와 그 4,000원을 박은식에게 주었다. 그 무렵 중해가 모두 일본의 행위에 분함을 품고 있었으나 그들의 위험에 위축되어 한마디도 토로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신문사에서는 심지어 의병을 폭돌하고까지 썼다. 그러나 매일신보만은 의병의 활동을 의거라하면서 조금도 논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일본인의 포악함을 보는 대로 전파했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 구독해 종이값이 오를 정도였다. 그리하여 1년이 못되어 매일 7, 8천 장을 찍어야 했다. 10월 의병장 민종식과 전 참판 이남규가 김가진에게 사로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민종식은 홍주에서 패배한 후 이곳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다시 의병을 일으킬 것을 꾀하였다. 그는 이남규의 집에 자주 왕래했는데 김가진이 그것을 알고 잡아묻고 사령부로 압송했다. 민종식의 부하 김덕진 등도 잡혔는데 이남규는 민종식과 내통한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민종식이 서울에 오래 갇혀있자 그의 부인 이씨는 걸어서 상경하여 여종과 함께 구걸을 해다가 옥바라지를 하였다. 그런데도 민씨 가운데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혹 부인이 민씨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문을 닫고 거절하였다.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근택, 이지용 등을 시켜 임금에게 요즘의 외교는 모두 이토 히로부미의 공이오니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그의 공로를 자세히 적어 더 유임하도록 청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은 그 말에 따랐다.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하자 장곡천 호도가 통감부 일을 대신하여 청나라 영사 마정량과 함께 서북 간도 지방의 경계를 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지용을 특파대사로 일본에 보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으로 유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지용의 처 홍씨는 스스로 이름을 이홍경이라 고치고 이지용을 따라갔다. 우리나라 부녀자들은 예전에는 이름이 없고 다만 성씨로 불렀다. 이때 일본 풍속을 본받아 이름을 지어 처음 사회에 나타난 것이 이홍경이었다. 이홍경은 일본 관리들과 친했었다. 일본 풍속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입을 맞추어 친함을 나타냈는데 이홍경은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했다. 이홍경은 일본어와 영어를 잘했다. 양장을 하고 이지용과 손을 잡고 걷거나 인력거를 탔는데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니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다. 이지용은 방탕하여 자주 임금에게 견책을 받았다. 이때 이홍경이 엄비에게 드나들면서 임금의 마음을 돌려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지용은 자기와 이홍경이 찍은 사진을 바깥 사랑채에 걸어두었다. 그러자 집안의 종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앞서 이지용의 아들 이해충이 일본으로 건너가 학교에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그곳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를 내쫓으며 말했다. 우리들이 비록 외국에 나와 있는 몸이지만 어찌 역적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는가. 그러자 이해충은 부끄러워 공부를 단념했다. 이지용은 일본에 도착하자 돈 수백 원을 내 유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려 했다. 유학생들은 그 돈을 거절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적의 돈을 쓰지 않아도 죽지 않았다. 일진의 회장 이용구 등이 조약을 새로 맺은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달 20일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진의 회원 가운데는 경사로 아는 사람이 있었으나 조정과 국민은 모두 통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이용구 등은 조정의 높고 낮은 벼슬아치들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오직 광산국장 최상돈만이 참석했다. 이때는 일본 역시 일진회를 억압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의지할 곳을 잃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일진회 회원들에게도 차춘 법률을 시행했고 평민들 가운데는 그들을 구타하는 사람도 있어
세력이 차츰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용구는 일진회를 천도교와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손병희가 거절하였다. 이용구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진회를 서천교라고 개칭하고 지부장을 교구장이라 불러 천도교와 혼동시키려 했다. 대구의 외인들이 징천각을 점거하고 있어 그곳 관찰사로 내려간 한진창은 정사를 볼 곳이 없었다. 여러 차례 외인과 교섭 끝에 간신히 징천각을 양보받았다. 또 광주 관찰사 심상익은 외인이 선화당을 점거하고 있어 애걸한 후에야 선화당에서 정사를 볼 수 있었다. 이때 외인 순경이 각 도와 군에 깔려 있어 관찰사 이하는 조금만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때리고 발길질을 해 노예처럼 대했으나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없었다. 대구 군수 박중량은 외인들을 매우 정성스럽게 섬겼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정부에 말하기를 한국 관원 가운데 가장 훌륭한 관원은 박중량이다 하였다. 그 뒤부터 박중량은 더욱 교만을 떨어 성을 헐어 그 석재를 외인에게 팔았으나 관찰사 한진창은 말리지 못하였다. 박중량은 본래 양주고을의 아전이다. 진주는 본래 산과 강이 험한 천연의 요새였다. 이때에 이르러 외인들은 그곳에 돌을 운반해 집을 지어 평지가 되어 오직 촉송루만이 홀로 우뚝 서 있게 되었다. 위정 척사론을 펼친 문신 최익현, 74세에 의병을 일으키다. 최익현은 이항로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23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다양한 관직을 거쳤다.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정치를 정면 비판하였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 소식에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리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는 행보로 수차례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단행된 의제개혁과 단발령 등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하여 상소를 통해 강경한 반대의 뜻을 천명함으로써 유생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상소를 통해 시국의 폐단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위정척사론의 관점에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첫 전투에서 패하여 체포당하였다. 스시마에서 투옥 생활 중 풍토병을 얻어 74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최익현의 위정척사 사상은 개항 이후 항일 의병운동과 일제시대 독립투쟁의 이념으로 계승되었다. 초기의 활동. 최익현은 순조 33년인 1833년 경기도 포천 가체리에서 경주 최시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836년 최익현의 아버지 최대는 가족과 충청도 단양으로 이주하였고 최익현은 9세가 되던 해 김기현의 문화에 들어가 유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다. 헌종 9년인 1843년 최대는 다시 가족을 이끌고 경기도 양근군 후곡으로 이주한다. 오늘날의 양평군 서종면이다. 이로부터 3년 뒤 최익현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인근의 벽계에서 학문을 닫고 연구하고 있던 이항로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써 최익현은 이항로의 아들인 이중과 이복을 비롯하여 김평무, 유종교 그리고 유인석 등과 동문의 연을 맺게 되었다. 최익현은 이항로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위정척사와 존화양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항로 또한 최익현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마음을 간직하고 이치를 밝힌다는 존심명리, 낙경민직과 같은 경구를 써주면서 격려하곤 하였다. 또한 이항로는 최익현이 15세 되던 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면함이라는 두 글자를 주어 호로 삼도록 하였다. 최익현은 23세 되던 1855년 철종 6년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숭문원 곤지 부정자로 경력을 시작한 최익현은 이후 성균관 전적, 사원 부지평, 사관원 정원, 이조 정랑 등을 거친다. 30세 되던 1862년 최익현은 신창 현감으로 부임하는데 이듬해 충청관찰사가 부당하게 백성들을 잡아들일 것을 명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사직하였다. 최익현은 32세 되던 1864년 고종 1년에 다시 벼슬길에 나와 예조 자랑, 성균관 직강, 사원부 지평 등을 역임하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고종 5년 1868년 탈상 후 한 달 만인 9월에 최익현은 사원부 장령으로 임명된다. 이에 최익현은 대간으로서의 직무를 즉시 수행하여 당대의 4가지 폐단에 대하여 논하는 10회 사조소를 상소하였다. 최익현은 이 상소를 통해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사업의 중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섭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흥선대원군은 다른 감찰 임무를 맡은 대간들을 움직여 최익현을 탄핵했다. 이에 최익현은 즉시 사직하고 물러났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흥선대원군과 최익현의 긴 악연의 시작일 뿐이었다. 1870년 고종 7년에 고종은 다시 승정원 동부승지의 직을 제수하는데 최익현은 부임 후 오래지 않아 다시 물러났다. 2년 뒤인 1872년 최익현은 돈용 부도정에 임명되지만 역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인 1873년 10월 고종은 앞서 최익현이 10회 사조소에서 거론했던 4대 문세를 폐지하고 다시 그에게 동부승지의 직을 제수하였다. 최익현은 임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직 상소를 올리며 당대의 시국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고종 즉위 후 10년간 이어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총체적 실패였다는 최익현의 평가에 대원군은 격분했다.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사직을 정하면서 최익현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은 최익현을 두둔하면서 최익현을 탄핵한 자들에게 감봉 파직뿐 아니라 귀양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최익현에게는 동부승지보다 더 높은 호조 참판을 제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익현은 다시 호조 참판의 직을 사양하면서 상소를 올려 당대의 패당과 흥선대원군을 비판했다.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인 최익현의 상소에 대하여 여러 대신들은 부자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최익현을 호조 참판에 임명한 데에서 고종의 뜻은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다. 고종은 이 상소에 자신을 핍박하는 어구가 많으니 실로 해계하다고 하면서 최익현을 잡아다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어 고종은 최익현에 대한 추국을 실시하고 처형 건의에도 불구하고 최익현을 제주도에 유배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2차례의 상소를 통해 최익현은 제주도에 유배되기는 하였으나 그의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직접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친정을 선포하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였으니 결국 뜻한 바를 이룬 셈이다. 최익현의 유배는 1875년 고종 12년 3월에 풀렸는데 고종은 이에 앞서 최익현이 건의한 대로 청나라 돈의 사용을 금지하고 만동묘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도끼를 품고 올린 개항 반대 상소. 1875년 운요호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이 무력으로 개항을 강요하자 조정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을 붕괴한 지방 유생들은 이항로의 제자들, 즉 화서학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개항 반대 상소운동을 벌였다. 김평묵과 유중교, 유인석, 홍제구 등을 주축으로 한 유생들은 연명 상소를 논의하여 이듬해 1월 홍제구를 대표자로 연면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미 조정의 논의는 개항으로 기울고 있었다.
포천에서 머물고 있던 최익현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즉시 상경하였다. 1월 19일에 한양에 들어온 최익현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3일 뒤인 1월 22일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 나아가 엎드려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이를 매우 불쾌히 여겨 의군부에 명하여 최익현을 잡아들이도록 하였고 여러 대신들도 상소의 과격한 방식과 방자한 내용을 비난하여 최익현을 엄벌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최익현을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자는 것부터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다는 사문난적이라는 비난, 임금을 시해할 뜻을 품었다는 무장죄나 불경죄를 지었으니 극형에 처하라는 등 최익현을 탄핵하는 무수한 상소가 올라왔으나 고종은 그를 흑산도에 유배하는 것으로 논제를 마무리하였다. 최익현은 그가 투옥되어 있는 동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음을 듣고 통곡하며 흑산도로 향했다. 흑산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3년간 계속되었다. 최익현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집에 돌아와 부친을 봉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때 최익현의 유배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평묵이 칠원율시 삼수를 지어보냈는데 그 뜻은 이제 당대 사건인 시사를 논하지 말고 세상을 피해 응거하라는 것이었다. 김평묵의 권유를 따랐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흑산도에서 돌아온 이후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1895년까지 약 20년간 최익현의 대외적인 활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최익현은 이 시기 금강산 만이산 등을 유람하기도 하였고 1887년에는 부친의 사망으로 3년상을 치렀다. 또한 아들 최영조와 함께 스승 이학로의 문집을 필사하거나 동문인 유중교 등과 편지로 토론하는 등 학문에도 힘썼다. 침묵을 깨고 위정 척사론을 펼침. 1894년 고종 31년 갑오개혁과 이듬해의 을미사변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경랑 앞에서 최익현은 그동안 지속하던 응거생활을 포기한다. 최익현이 오랜 침묵을 깬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의제개혁과 단발령의 선포였다. 갑오개혁과 함께 실세로 등장한 박용효 등은 의복제도의 개혁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이란 예부터 내려온 제도를 함부로 바꾸자는 것이자 단상의 구분을 기초로 하는 신분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전국의 유생들이 반발하여 의제개혁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박용효 일당이 실각하고 김홍집이 정권을 잡게 되자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 일본으로 도주한 박용효, 서강범 등 개화파 인사들을 처벌할 것과 옛 의제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국은 더욱 혼란해져 8월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이어서 단발령까지 선포되자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여 유인석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홍집 정권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던 최익현의 상투를 잘라 투쟁의 구심점을 제거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에도 최익현은 상투 자르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왕명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이 투옥된 지 한 달여 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아간파천이 성사되어 김홍집은 실각하였고 최익현도 석방되었다. 이어 고종은 최익현을 의병에게 임금의 뜻을 알리는 선유대원으로 임명하여 을미의병을 해산하도록 하였는데 최익현은 2차례 상소를 올려 이를 거부하였고 고종은 그의 뜻을 꺾지 못하였다. 다시 낙향하여 포천에 머물고 있던 최익현은 1898년 10월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는데 이때에도 상소를 올려 사직의 뜻을 표하였다. 이 상소에서 최익현은 고종의 실정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오늘날 국군이 이토록 기운 것은 근본적으로 고종의 책임이라고 준엄한 질타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고종은 최익현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최익현은 재차 사직상소를 올리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12가지 일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최익현은 의정부 찬정에 이어 국내부 특진관에도 임명되었지만 역시 2차례 상소를 올려 사임하였다. 특히 2번째 상소에서 최익현은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와 군주를 황제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칭제 권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사직 후 낙향한 최익현은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거나 강학을 하면서 다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상소투쟁과 항일의병투쟁. 1904년 최익현은 다시 국내부 특진관과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는데 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고종의 부름을 받아 상경하여 국난을 극복할 5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고종이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자 최익현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최익현은 이 상소를 통해 고종에게 5개조의 방안 수용과 일제로부터의 차관 도입 중단, 국가기강 확립을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익현의 3차례의 상소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던 고종은 이번에는 최익현에게 경기 관찰사를 제수하였다. 최익현은 4번째 상소를 통해 사직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을 경기 관찰사로 임명하는 것은 5개조의 헌책 수용 요구를 무마,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으며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일제에 부역하는 매국노부터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최익현의 상소가 점차 강경해지고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자 일제는 최익현의 상소투쟁이 조선인의 항일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로 한다. 이에 일제는 최익현에게 치안 방해 및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 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체포한 후 구금하였다. 구금 후 이틀 만에 최익현은 포천 본가로 강제로 옮겨졌으나 재차 상경하여 다시 상소를 올렸다. 일제는 즉시 헌병을 출동시켜 최익현을 체포하여 헌병대 사령부에 구금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 이번에는 최익현을 가족이 머물고 있는 충청도 정산으로 추방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 을사늑약의 폐기와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소위 을사오적을 처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최익현은 같은 뜻을 담은 상소를 10여일 뒤 다시 한번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상소투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함을 깨달은 최익현은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항일의병투쟁을 계획하였다. 1906년 고종 43년 최익현은 70대의 고령으로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의 의병은 정읍, 순창, 곡성 등 인근 고을을 손쉽게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남원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남원 수비를 맡은 것이 일본군이 아니라 지방의 우리 측 지방군대인 진위대임을 알게 되었다. 최익현은 수비군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라는 통첩을 받고 동포끼리 사륙할 수는 없다 하여 결국 의병을 자진해산하고 체포되었다. 최익현과 의병에 참여한 그의 제자들은 일본의 스시마에 유배되어 경비대 내의 감옥에 구금되었다. 이곳에서 일본인이 밥을 주니 일본의 예법을 따르고 머리도 깎으라는 요구에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투옥 3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은 최익현은 한 달가량 투병하다가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최익현의 시신은 스시마에서 부산을 거쳐 정산의 본가로 운구되었는데 상여가 장지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인 노제에서 그를 전송하며 추모하는 이들이 많아 운구를 마치는 데 보름이 걸렸다.